네, 큐. 안녕하세요, 이세원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혼자서 방송을 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그동안 제가 그 홍해걸 박사님이나 뭐 여예서 원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아나운서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하는 식으로 이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전달을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번 1월 달에 매주 수요일 날 낮에 1시부터 2시까지 제가 그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유튜브 비욘디를 통해서 주로 탈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탈모 치료 전문의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탈모 치료 전문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글씨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글씨가 악필입니다.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천재는 악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천재란 얘기는 아니고요. 제 피부과 전문인데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겠죠. 피부과 전문이라고 하면 피부에 대한 모든 문제, 우리 손발톱이나 머리카락도 피부에 속하거든요. 피부 부속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피부과 중에서도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탈모, 모발과 관련된 분야가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노화 치료에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탈모와 노화 치료는, 피부 노화 치료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탈모라는 게 결국은 우리 머리털의 노화거든요. 머리털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피부 부속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김크리스탈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천재는 아닙니다, 제가. 예. 노화 치료하고 일맥상통을 합니다. 노화 치료는 피부의 노화죠. 그래서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가 탈모를 치료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탈모를 치료함으로써 좀 더 젊어 보이고 좀 더 좋은 모습, 사회적으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탈모 치료가 있고요. 노화 치료 역시 우리가 좀 젊어지기 위한 치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드릴 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면 이제 공신력을 가지려면 저 사람이 저런 자격이 있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KAAD라고 하는 대한피부항노화치료연구회라고 하는 항노화학회가 있는데요.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이 그 소속돼 있는 보톡스와 필러, 실리프팅 같은 항노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고 있는 항노화학회 중에서 가장 큰 학회이고요. 이 학회에서 제가 교육이사를 4년간 역임을 했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했죠. 뭐 나름 제가 교육이사로서 활동을 한 게 뭐 여러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처음 이제 이런 탈모 그 노화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이사를 오래 하고 있었고 대한 탈모 치료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피부과 전문의들이 속해 있고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속해 있는 탈모 치료 학회 중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학회인데 제가 대한 탈모 치료 학회에서 학술이사를 역임을 했었고 그 외 이사를 다년간 지금 하고 있고요. 대한 모발이식 학회에서도 이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근거 없는 말씀들이 아니고 가장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그 머리털의 어떤 탈모에 대한 것과 노화 치료에 대한 것, 뭐 보톡스가 됐건 필러가 됐건 레이저 치료가 됐건 그런 노화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네.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약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약을 먹었냐면요. 제가 지금 먹은 약이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의 약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저도 이제 탈모인이고 탈모 치료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비욘디 게시판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질문, 원장님 진짜 약 드세요? 뭐 원장님 무슨 약 드세요?
예, 먹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이 탈모약을 벌써 한 먹기 시작한 지 6, 7년, 7,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제가 유지하고 있는 게, 약기운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탈모인이죠. 이마가 벗겨지고 그랬는데, 약기운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약에 대해서 그럼 아직 이제 질문이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유쾌상쾌 발랄님, 저희 병원 연세 리엠 피부과라고 영등포에 있습니다. 이 피나스테라이드라는 그 약이 유지의 기능이에요. 탈모 치료를 위해서 먹는 아주 대표적인 약인데,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약을 먹으면 머리 좀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좋아지는 것보다도 이 약은 이게 어렵죠. 이런 호르몬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면 어려운데,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피나스테라이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죠. 아보다트라는 약, 그건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약, 이런 것들은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약들이 무슨 모발 비타민 같은 좋은 약이 아니에요, 결코. 모발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아니고 단지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이 기능이 모발의 탈모를 진행시키는 거를 억제하기 때문에 먹는 거고, 다시 말해서 약을 먹는 거는 어떤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약을 먹는다고 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바라고 우리가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가 분명히 약이 탈모 치료를 위해서 필요해요. 꼭 드셔야 되고, 남성 탈모를 치료하는데 약을 안 드시고 얘기가 안 돼요. 약을 꼭 드셔야 돼요. 근데 약을만을 먹어서 내가 머리가 막 개선되고 다 좋아진다,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약을 드셔서 유지를 해야 되지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죠. 좀 전에 제가 이제 먹었던 약이 피나스테라이드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을 먹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 약을 먹는 게 어떤 분들은 또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도 제가 만약에 그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한번 인터넷 찾아볼까요, 같이? 네,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포스트 피나스테라이드 신드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피나스테라이드, 다시 말해서 이 프로페시아 계통의 약을 먹고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포스트 피나스테라이드 신드롬이라고 붙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세요. 두타스테라이드, 다시 말해서 아보다트는 그럼 부작용이 없고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만 있네? 그게 아니고요. 아보다트, 두타스테라이드가 오히려 더 강해요, 피나스테라이드보다. 그런 어떤 부작용도 조금 더 강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 부작용이 너무 강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아직 아보다트, 두타스테라이드는 탈모약으로 허가를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부작용이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 논의 자체가 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젊고, 약을 먹어야 되는 기간이 길고, 혹은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일이 많으신 분들, 혹시라도 약을 먹어서 생기는 만에 하나 성기능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젊은 분들한테는 저는 주로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 계통 약을 드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연세가 좀 많이 드시고 이제 전립선이 좀 커지고 소변도 좀 약해지고 이런 노화 증상이 좀 있고 이러신 분들, 한 50대 이상 되신 남성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두타스테라이드나 아보다트를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약을 먹으면, 맞아요, 블루스카이님,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약을 먹으면은 모발이 좀 두꺼워지기도 하는데, 이 약이 어떤 비타민처럼 모발을 좋아지게 해서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권투 선수가 저기 시합 중에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링에서 두들겨 맞아도 잠깐 1분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죠. 그런 것처럼 이 호르몬으로 막 머리를 공격하는, 두드리는 거를 좀 막아주면은 그 사이에 우리 어떤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머리가 좀 굵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좀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모근 자체가 이제 다 약해지신 분들은 사실 약을 먹어서 유지가 되는 거 이외에 아주 작은 솜털이 좀 나는 정도지 큰 약이 이렇게 나진 않습니다. 블루스카이님, 유산균을 꼭 먹으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드시는 게 탈모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거든요. 좋은데 유산균을 꼭 먹어야, 이게 피나스테라이드 먹으면 꼭 먹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김크리스탈님이
탈모 올 수 있으니까 미리 먹어도 상관없나요? 미리 드시지 마세요. 뭐 이게 비타민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결코 무슨 몸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뭔가 인지되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많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저는 탈모인가요? 아닌가요? 진찰을 선생님 탈모인지 아닌지 저 좀 알려주세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탈모.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탈모는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좀 쉽게 얘기할게요. 대머리 증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원형 탈모 같은 병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항암 치료 같은 거 하시고 나서 빠지는 생장기 탈모 같은 병적인 탈모가 아니라 자, 물론 대머리도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아주 병처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죠. 하지만 대머리는 저희 의사들이 보는 관점에선 병이 아니고요. 이건 미용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아무리 대머리여도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축구선수 있어요. 지네딘 지단 프랑스 축구선수 있죠. 축구 얼마나 잘해요.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라고 그러고 체력도 정말 좋고 잘 뛰죠. 지네딘 지단은 굉장히 심한 대머리거든요. 근데 대머리라고 해서 활동에 지장 있는 거 아니고 운동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다 너무 잘하세요. 다만 문제는 어떤 미용적으로 아무래도 머리가 벗어지면 조금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또 사회적으로 머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워낙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좀 퇴출된다는 느낌?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이성한테 매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문제지 실제 대머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리 대머리여도 나는 사는데 문제 없어. 나는 당당해.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그럼 치료하시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다만 내가 대머리가 되는데 이게 좀 나한테 고민이 돼. 나는 이게 싫어.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 미용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대머리라는 거는요. 누구나 다 나타납니다. everyone, everybody.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모발이 줄어드는 이 큰 의미의 아주 광의 넓은 의미의 대머리는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서 다 나타나요. 다만 차이는 그게 빨리 진행돼 가지고 정말 눈으로 띄기에 머리가 확 벗어지고 혹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운데가 확 휑해지고 하는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냥 그 나이에 맞게 조금 진행되느냐 그 차이지 누구나 다 탈모, 모발이 줄어드는 현상은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20, 30대 남성들, 젊은 남성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탈모인지 아닌지 좀 봐주세요. 약간의 탈모 증상 없는 사람이 없어요. 20대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가족력이나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혹은 지금의 진행 상태를 봤을 때 앞으로 진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보는 거고요. 아니요, 여자도 심한 경우에 프로페시아 제임송님 드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프로페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먹을 때는 프로스카라고 더 강한 진짜 전립선약. 프로페시아는 1mg이거든요. 프로스카 5mg이에요. 진짜 전립선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여자는 남자처럼 효과가 일관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여자는 DHT가 물론 조금 작용을 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 탈모 치료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여성 탈모 치료에서 프로페시아나 프로스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임기 여성은 먹으면 태아 기형아 출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절대 아니고요. 심하다고 해서 여성분한테 프로페시아 처방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맞는 경우를 그러니까 저 같은 탈모를 치료하는 전문의들이 그분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죠. 바디락카님 40대 중반 여성이신데 눈가 보톡스 맞고 싶은데 눈가에는 살도 없고 잔주름과 굵은 주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시술은 당연히 경력 많은 선생님께 시술하시는 게 좋죠. 부작용 당연히 있습니다. 이 보톡스라는 거는요, 이제 탈모 얘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세요. 보톡스하고 필러. 많은 분들이 보톡스하고 필러가 어떻게 다른지 아직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보톡스라는 약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이에요. 근육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 근데 감기약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감기약을 혹은 예방주사를 팔에다가 예방주사를 맞으셨어요. 결핵 예방주사 같은 거 우리 다 맞잖아요. 팔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러면 그 부위에 그 예방주사약이 남아있을까요?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는데 그 부위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약은 이미 흡수돼서 다 없어졌어. 하지만 그 약이 일으킨 어떤 효과, 작용만 남아있는 거지 그 약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톡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사를 하면은 그 부위의 근육을 마비시키고요. 그 효능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효능이 지속이 되는 거지 약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흡수가 다 돼버린 거예요. 필러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채우는 물질입니다. 젤리같이 생겼어요. 필러는 어떤 젤리처럼 채워가지고 그 부위에 볼륨을 주고 그 부위에 어떤 모양을 만들고 하는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필러는. 보톡스처럼 그 어떤 분들이 필러 받고 나서 선생님 저 여기 필러가 만져져요. 아니 당연히 만져져야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라고 넣어놓은 건데 다만 그 만져지는 게 겉에서 보기에 툭 튀어나올 정도로 보이게 만져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잘 만져보면 만져지고 보톡스는 하지만 그 주사하고 나서 만진다고 만져지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가 표정 근육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는데 노화가 될 때 주름이 나타나는 기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인성 노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자외선도 잘 안 보고 맨날 요가하고 단전호흡하고 그랬는데도 그냥 늙어요. 나이가 들면서. 내인성 노화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월에 의해서 늙는 내인성 노화가 있고요. 외인성 노화라는 게 있어요. 바깥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노화. 외인성 노화의 제일 대표적인 원인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 피부 안에 있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성분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굵은 주름도 패이고 뭐 내인성 노화 정도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표정이라든가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노화들이 있어요. 그런 표정에 의한 노화를 주름을 막아주는 게 그게 보톡스거든요. 근데 내가 늘 짓던 어떤 주름을 피려고 늘 짓던 주름에 보톡스를 맞았단 말이에요.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은 펴지고 좋은데 늘 하던 거를 근육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 표정을. 당연히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좀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으시면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이분이 처음 주사를 맞으시는지 여러 번 맞으신 분인지 혹은 이분의 주름 정도, 이분의 근육 정도를 봐가지고 뭐 주사를 어떤 깊이로 어떻게 놓을지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톡스나 이런 것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막 맞으셨다가 굉장히 좋은 약이고 저는 항노화 치료할 때 보톡스라는 약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저는 치료 좋아하고 좋아하는 약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거를 막 맞으셔가지고 보톡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동년배들보다 탱탱하게 이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맞으실 때 좀 경험이 많으시고 치료를 많이 해보신 선생님한테 주사 맞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탈모 설명 더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뭐 탈모 어떤 거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이경동님, 코 주변 광대에 햇빛을 많이 보여 잡티 같은 게 많이 났는데, 네. 우선 햇빛을 많이 보고 코 주변 광대에 잡티가 많이 난 거는 뭐 당연하죠. 자외선을 많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인성 노화가 됩니다. 외인성 노화는 주름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피그멘트, 의사들은 색소라고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얘기하거든요. 잡티를 색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색소가 늘어납니다. 주근깨도 늘어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광방어의 기전이에요. 우리 몸은 자외선을 받으면 그 자외선에 의해서 자외선이 굉장히 우리 피부엔 안 좋거든요. 들어오면 피부를 많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외선에 들어있는 우리 피부를 나쁘게 하는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방어 기전이 작동됩니다. 방어 기전이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색소라는 것들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면서 자외선에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들은요 피부암이 많아요. 자외선을 많이 보면 피부암이 많이 생기고 광방어 능력이 약해요. 하지만 우리 황인종이나 흑인들은 피부암은 잘 없어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거긴 주로 뭐 백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백인들 위주의 그런 사회고 뭐 약간 이민들에 대해서도 조금 배척이 있다고 그런 얘기 전에 들은 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사망률 1위가 피부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외선을 보시면 당연히 그런 피그멘트가 늘어나고 주근깨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뭐 많이 고민이 되시면 일단 선크림 같은 거 잘 바르시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자외선은 선크림만 잘 바르고 해도 좀 줄어듭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IPL이나 뭐 여러 가지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병원 가시면 되고요. 또 37세신데 5년 전부터 몸에 털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병인가요? 대개는 남자들이요, 30대 이후에 눈썹이라든가 수염, 채모, 뭐 귀 쪽에 귓가 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30대 이후에 더 자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되게 웃기죠. 나이가 든 30대 이후에 머리털은 빠지는데 이런 다른 털은 증가를 해요. 그게 DHT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몸이나 채모나 눈썹에서는 이런 털을 좀 더 자라게 만들고요. 머리털은 빠지게 만들고. 좀 약간 아이러니죠. 뭐 정말 병적으로, 근데 어떤 우리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털이 병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병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약간 자라는 정도라면 그거는 뭐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취급주님, 탈모약을 먹어서 유지 중인데 양모가 힘든 것 같아요. 타고난 머리카락이 가는 것도 있는데 더 굵게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을 드셔가지고 머리가 굵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은 유지가 주 기능이고요. 운이 좋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튼튼하고 하면은 자기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머리가 좀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모발의 재생력, 근본 재생력.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머리털이 굵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시던 분 같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머리가 좀 벗어지거나 정수리가 좀 가늘어졌더라도 약을 먹고 치료를 잘하면요 많이 굵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원래 어렸을 때 머리가 굉장히 가늘고 밀도가 적었던 분이 있어요. 머리가 막 바람만 불러도 힘없이 흩날리고 솜털같이 어른인데 막 그렇게 났던 분이 탈모가 진행이 되면 탈모의 진행이, 대머리의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아 조금만 진행이 돼도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고요.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조금 적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이걸 화끈하게 해결해 드릴 방법은 없네요. 하지만 화끈하게는 아니어도 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수준에서 약간은 튼튼해지게 저희가 뭐 방법을 좀 쓸 수는 있습니다. 방법을 쓸 수 있고 또 실제로 조금 도움을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박 비숍님, 줄기세포로 남성형 탈모가 치료 가능한가요? 몇 년마다 찌라시처럼 뜨는 모낭 복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 혹은 모낭 줄기세포의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분화 줄기세포,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가 우리 모발이나 피부, 우리 탈모 분야에서도 굉장히 핫한 부분이에요. 핫한 부분인데 이 줄기세포라는 게요, 아직까지는 왜 한계가 있느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모낭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모낭으로 분화시키는 거는 현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모낭으로 분화가 됐으면 이제 이거를 그냥 머리에 심어주면 머리가 잘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얘기가 다른 게요. 자, 머리털을 모낭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머리털이 자라겠죠. 근데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털은 어떤 가르마 결 방향대로 이쁘게 길게 자라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줄기세포가 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줄기세포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길게 좋은 머리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약간 찌글찌글 가는 털이 자라요. 자, 근데 누군가의 머리에다가 자, 어떤 분이 계세요. 이렇게 자, 누군가의 머리에다가 줄기세포를 심었어요. 심으면 이게 자신의 어떤 머릿결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잘 자라면 좋겠죠. 근데 이렇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찌글찌글 찌글찌글 방향이 지 멋대로예요. 약간 우리가 여기 흑인들 중에 굉장히 그 꼬불꼬불한
곱슬머리가 심한 사람들은 머릿속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줄기세포가 밖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피부 속으로 머리털이 많으면 파고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줄기세포가 분할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자라게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탈모를 치료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요원하고 뭐 우리 피부과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의학의 발전 속도나 과학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예상보다도 빨리 발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보다 훨씬 빨리 또 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10년이 지나도 탈모를 줄기세포로 해결하고 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안 됩니다. 방소연님, 폐경 후 탈모가 심합니다. 요 탈모된 부분 다시 나오긴 하는데 가늘고 듬성듬성 납니다. 갱년기 탈모 예방법 알려주세요. 네, 갱년기가 되면은요, 여성들이 아까 제가 여성 탈모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죠. 갱년기가 되면은 자 우리가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남자들은 성격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단순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그냥 뭐 테스토스테론, DHT, 뭐 DHEA 뭐 여러 가지 물론 남성 호르몬도 종류가 있지만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여자들은요, 여성들은 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도 굉장히 좀 질이 다른 여성 호르몬들이 많아요.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굉장히 다양한 또 다른 뭐 호르몬들,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또 아로마타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 다단한 호르몬들이 여성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갱년기가 되시면 이 남자들은 이런 뭐 DHT 같은 게 증가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자들은 갱년기가 이 DHT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떨어지면 어떤 남성 호르몬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갑자기 남성 호르몬이 조금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게 있고요. 혹은 그런 남성 호르몬과 아무 관계 없이도 그냥 탈모가 막 진행이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 후에 탈모가 진행이 되고,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셔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랑 다름없이 머리털 튼튼하고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호르몬에 민감한, 혹은 호르몬과 아무런 관계 없이도 그냥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 몸이 좀 약해지고 몸의 신체 활력이 떨어지면서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아주 특별한 뭐 그건 없지만 우리 탈모에 제일 좋은 탈모 예방법, 어떤 분들 탈모에 제일 좋은 음식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탈모에 제일 좋은 거, 모발도 우리 몸의 일부죠. 우리 몸이 그냥 튼튼하게 우리 몸에 좋은 거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나 뭐 옛날에 저 수험생들 저 옛날에 학력고사 봤거든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전국 수석하는 분들 인터뷰하면은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은 교과서 가지고 예습복습하고 잠은 충분히 잤다고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마찬가지예요. 탈모에 제일 좋은 거,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에 건강한 음식 골고루 잘 드시고요. 뭐 특별한 왕도가 되는 음식이 없습니다. 골고루 다 섭취를 영양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뭐 그래도 내가 탈모에 관심 있다 드신다면은 너무 채식 위주의 식단은 피하셔야 돼요. 물론 뭐 그렇다고 고기만 계속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육식을 너무 멀리 하시고 채식 위주로만 다 하시고 하시면은요, 몸에 살도 많이 빠지고요. 그 살이 빠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요즘에는 적당히 살집이 있고 그런 분들이 더 장수한다는 게 이미 의학적으로 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고기에 들어있는 고기 단백질, 육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모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튼튼해져요. 그래서 채식 위주 식사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다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그게 갱년기가 돼도 탈모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제일 1번 방법이고요. 운동하시고 좀 더 기분 좋게 생활하시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잘 안 되는 그런 거는 조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들을 이용하십시오. 병원을 이용하시면은 그래도 갱년기 탈모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너무 심하게 탈모가 되고 너무 이르신 나이에, 요즘에는 오늘 신문 보니까 이제는 노인의 기준이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몇 살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72.5세가 되셔야 이후부터 노인이래요. 근데 이제 여성들 갱년기는 한 50 정도면 시작이 되죠. 50에서부터 72.5세까지 20년이 넘게 있어요. 노인이 되기도 전에 탈모가 되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꼭 탈모가 좀 진행되시는 것 같으면 그때는 의사를 이용하십시오. 제가 이제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점에서 약 하나를 또 먹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탈모약 하나 먹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약을 먹으니까 살에 들렸어요. 제가 지금 먹은 약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를 먹은 게 지금 건 탈모약 아니고요. 비타민 D 먹었어요. 아까 처음에 탈모약 먹었고요. 비타민 D를 먹은 이유는요. 현대인들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실내 생활을 많이 하면은 이 비타민 D는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생성이 됩니다. 비타민 D가. 근데 제가 비타민 D를 먹은 이유는 비타민 D가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들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전반적인 어떤 신체에 능력을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 비타민 D가 작용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모발의 건강에도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D하고 비타민 D가 부착되는 비타민 D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부족한 분들은 탈모도 더 많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부족한 분들은 심지어는 이런 대머리뿐 아니라 원형 탈모 같은 것도 비타민 D하고 연관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 어떤 피부 건강에도 많이 작용을 하고요. 특히 안면홍조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비타민 D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탈모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른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 D를 조금 추가로 더 드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비타민 D를 매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저도 먹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약을 갖고 나와서 방송 중에 약을 먹었어요. 이게 속된 말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방송 보면서 이거 완전 약 바는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소위 약 바는 방송을 지금 좀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먹었던 약은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그 탈모약입니다.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탈모약이고요. 회사나 상품명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위쪽에 어떤 분 시중에 판매하는 리프팅 기기 효과가 있나요? 만일 효과가 있다면 단지 일시적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요즘에 선전 많이 하죠. 특히 얼굴에 쓰는 마스크, LED 마스크라는 거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병원에서도 LED 쓰세요. LED 쓰고 있어요. 저희 병원도 LED를 쓰고 있고요. LED가 피부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요. 저 비타민 D 1000 인터내셔널 유닛 먹고 있고요. 네. 비오틴을 따로 챙겨 드실 필요 별로 없습니다. 비오틴은요, 비오틴이 부족한 분들이 탈모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비오틴 부족하면 탈모가 생기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아까 제가 그래서 채식 위주 식사하지 말고 고기도 골고루 잘 드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으로 비오틴은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오히려 비오틴을 따로 챙겨 먹는 게 비오틴 과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오틴이 줄어서 모발에 약해지고 비오틴을 첨가하면 모발이 좋아지고 하는 거는 실험실적으로 모낭 세포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건데, 그런 거랑 실제 인체에서 좀 다르게 작용하거든요. 비오틴만 따로 드실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고루 식사 잘 하시고 차라리 종합 비타민 D 드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조금 추가로 드신다고 그러면은 유산균 같은 거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얘기를 마저 좀 할게요. LED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LED가요, 이런 논문이 있어요. LED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적절히 이렇게 용량을 조절해서 LED를 했을 때 피부 건강에 탄력이나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LED를 너무 자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피부에 염증 물질이 증가해요. 다시 말해서 피부 노화가 오히려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중에서 LED 말고 일반 리프팅기요? 일단 LED 얘기하고 할게요. 이게 LED가 요즘에 너무 핫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요.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LED가 그러면 어느 정도 용량으로 뭐 며칠의 간격으로 혹은 어느 정도 강도를 해야 되느냐,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LED 장비들이 그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나왔느냐?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몇몇 논문이라든가 몇몇 연구를 통해서 LED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실제 LED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봐서 그냥 만든 건데요. 그 실제 LED, 이 마스크로 쓰는 LED도 열이 좀 나거든요. 마스크를 쓸 때 너무 강한 열이 나면은 아마 화상을 입겠죠.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약한 LED가 그럼 실제로 리프팅을 시키는 진짜 효과가 있느냐? 사실 그거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피부과, 어느 대학병원 피부과에서도 그런 리프팅 LED, 대개 이제 그런 뭔가 기계가 나오거나 약이 나오면 대학병원의 연구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 임상 자료 같은 거를 나오는데, 저 임상 자료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를 하고 만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하면 어쨌든 LED 마스크 쓰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왜 도움이 되느냐? 저는 LED 자체 효과도 있지만 밀폐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 덮을 때 쓰는 랩 있잖아요. 그냥 살짝 보습제 바르고 랩만 한 10분 뒤집어 쓰고 있어도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좀 환해져요. 아마도 이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거기다 약간 LED 빛이 나고 열이 나니까요. 밀폐 효과.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피부가 밝아지고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 효과가 더 큰 것 같고, 실제 그 LED가 피부 안에 들어가서 피부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줄이는 진짜 효과가 있느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리프팅기 말씀하시는 게 아마 고주파나 초음파 기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고주파나 초음파도 어떤 적절한 간격을 두고 적당한 그 강도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서울대 피부연구소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서울대 피부연구소에서 지속적인 만성적인 열자극은 피부의 노화를 진행시킨다고 그래요. 리프팅 기기를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나 고주파 리프팅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쓰신다, 가볍게.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기들이 피부 안에서 열을 만들기 때문에 화상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좋다고 해서 한 부위에 계속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움직이면서 하셔야겠죠. 근데 그거를 이게 좋은 건가?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자극하면은 오히려 처음에는 물론 좋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긴 기간을 봤을 때는 오히려 피부 노화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좀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카야님, 저는 탈모가 심하지 않고 어려서 혈관계약만 바르고 있는데 시중에 나오는 맥주용 성분의 탈모약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이냐 남성분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미녹시딜, 만약에 여성이시라고 그러면은요, 미녹시딜 바르시면서 맥주용 성분의 탈모약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뭐 판토가, 판시딜, 무슨 마이녹실 S 이런 영양제들이 맥주용 성분이랑 여러 가지 L시스테인이랑 여러 가지 그 영양 성분을 좀 섞어서 만든 비타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도움이 좀 됩니다, 여성분들한테. 근데 남성분들한테는 특별히 큰 도움은 잘 안 되세요. 만약에 여성분이시라고 그러면 그런 거 좀 드셔보시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에 그리고 맥주 효모를 따로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 효모를 따로 그렇게 드실 필요 없고, 그냥 적절한 맥주용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제품화되어 있는 그 비타민 같이 되어 있는 그 약을 사서 드시는 게 그게 나아요. 맥주효모 그 용량, 어느 정도 용량을 먹어야 되는지, 집에서 그 맥주효모를 드시다 보면 그 용량이 좀 과다될 수 있거든요. 썩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연구가 확실히 된 거 아니에요. 갱년기 탈모 아까 좀 얘기했는데요. 갈바닉 기기, 제가 말씀드린 그 갈바닉 기기라는 게 고주파, 제가 말씀드린 고주파를 갈바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대충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 블루스카이님, 블루스카이님이 제가 아까 기침하니까 걱정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여박사님도 비타민 D 많이 말씀하시나요? 네. 비타민 D가 하여튼 요즘에 그 피부과에서도 이 영양제라든가 뭐 이거 영양치료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비타민 D하고 유산균이에요. 비타민 D는 이제 앞에 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유산균이 왜 핫하냐면,
장내 면역이라는 걸 요즘에 많이 강조하거든요. 아토피가 있는 엄마들은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유산균을 많이 드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장내 감작이라는 게 돼가지고 아이한테 알레르기 물질을 전달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아이들도 유산균을 잘 먹어서 장내 면역을 튼튼하게 해주면 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우리가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건 결국 장에서 흡수돼서 나타나는 거겠죠. 장에서 알레르기 물질의 흡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유산균이 많이 방어를 해준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탈모약 먹을 때 가끔 유산균 같이 처방해 드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탈모약 먹을 때 유산균 처방해 드리는 이유는 뭐 유산균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탈모약 중에 조금 먹었을 때 위장장애가 약간 속이 좀 더부룩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유산균 좀 같이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취급주님 유산균 제품 고르는 게 어떤 게 좋은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만드는 회사를 믿고 해야죠. 믿고 어떤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 뭐 평판 듣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브님 살이 많아서 잘 처지는 피부인데 얼굴 근육 운동이나 페이스 요가 같은 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자, 얼굴 근육 운동. 재밌는 이제 이게요, 연구자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가 얼굴에 그 근육을 보면, 코라든가 입 정도를 중심으로요, 이 위쪽의 근육들은요, 얼굴을 끌어올리는 근육입니다. 입에서 이 아래쪽 근육은 얼굴을 끌어내리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표정을 잘 지어야 돼요. 표정을 지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입에다 힘을 주고 이 입꼬리를 습관적으로 내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턱을 말고. 그런 분들은요, 정말 나이가 들면 너무 보기 싫은, 너무나 고집스러운 노인의 표정을 하게 돼요. 입꼬리가 축 처지고, 턱은 말려 올라가 있고, 여기가 다 처져 있고. 근데 어려서부터 입꼬리를 처지는 표정이 아니라 입에 힘을 좀 빼고 있으면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이 강화되면서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좋은 표정으로, 그러니까 표정이 좋은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 근육 운동.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노화가 되면은요, 어떤 분들은 피부 노화를 치료한다라고 하면 피부만 치료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노화는요, 뼈부터 진행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골격도 다 바뀌어요. 얼굴의 골격이 바뀌어가지고 뼈의 모양이 똑같은 사람의 뼈를, 얼굴 뼈를 20대 때 찍은 거랑 70대 때 찍은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뼈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노화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달라진 뼈를 어떻게 보강할지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근육은 굉장히 재밌는 게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뼈도 약해지고요. 지방이 달라지죠. 피하 지방이 어렸을 때는 위쪽이 통통하고 이쁘다가 나이가 들면 아래쪽이 뭉치면서 다 처지고 뭐 팔자주름 갈 때가 처지고 이러죠. 지방의 위치도 달라지고요. 피부의 두께도 달라져요. 피부도 안 좋아져요. 근데 재밌는 게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큰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얼굴의 근육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논문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근육의 그 두께나 이런 걸 MRI를 가지고 다 측정을 해봤더니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고 뭐 얼굴 요가를 하고 그러는 게 나이가 들어서 뭐 얼굴의 처짐을 방지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근육이 좋은 표정을 짓는 근육 쪽으로 근육이 좀 발달이 돼 있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의 인상을 좋아지게 만들고 정말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 중에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 어르신분들 계시면 이런 말씀 저분처럼 늙고 싶다. 곱게 늙으셨네. 이런 말씀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좋은 표정으로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노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좋은 표정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다고 해서 늙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그렇게 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레티노이드. 요즘에 이거는 제품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품명이 거의 대명사처럼 너무 많이 유명해졌으니까. 스티바라는 크림이 있어요. 스티바 A 크림, 스티바라고 하는 크림이 있는데요. 비타민 A의 유도체예요. 비타민 A 성분, 비타민 A 유도체를 가지고 만든 크림입니다. 근데 이 스티바 A가 원래는 이게 여드름 약이거든요.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에요.
여드름 약인데 왜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냐면 스티바이를 바르면은 피부 각질이 쌓이는 거를 좀 줄여줘요. 각질이 정상적으로 탈락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쁜 피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모공을 막지 않게 해주니까 피지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여드름을 좀 줄이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스티바라는 약이 또 방송에서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스티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스티바에 꾸준히 바르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특히 우리 동양인들에게. 스티바이를 바르면요,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각화를 진행을 시켜줘요. 각질이 정상적으로 생기고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는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턴오버, 새로운 피부로 재생되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새 피부를 만들기 위해 계속 사이클을 유지를 시켜주니까 피부가 좀 좋아지죠. 근데 그 피부를 각질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얘기는 다소의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게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스티바이를 발랐을 때 자극감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스티바이를 바를 때는 스티바이가 그 퍼센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작은 게 0.0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0.025, 0.05, 많게는 0.1%까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스티바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주름에 꾸준히 발랐을 때 효과를 보고 피부가 좋아진다 라고 한 거는 0.05%를 가지고 한 연구예요, 대부분. 근데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0.05%를 마음껏 백인들처럼 바를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 제가 처방해드린 분들 중에는 0.05%짜리를 꾸준히 바를 수 있는 분은 없었어요. 왜? 자극감이 너무 심해요. 피부가 각질이 벗겨지고 붉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0.01%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적응이 되면 0.025% 정도를 가지고 유지를 해요. 근데 0.025%가 그러면 꾸준히 발랐을 때 뭐 0.05%를 발랐을 때만큼 주름이 펴지고 이런 효과가 있느냐? 사실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됐어요. 잘 몰라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0.025%도 꾸준히 바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 평소에 스티바이 잘 바르시던 분들도 요즘 같은 계절엔 바르면은 아마 분명히 각질 일어나고 많이 붉어지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티바 바르실 때는 반드시 보습제를 먼저 충분히 얼굴에 바르셔야 되고요. 보습제를 바르고 나서도 이 스티바를 약간 보습제와 섞어서 희석해서 바르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극감이 나타나면 며칠 중단하셔야 돼요. 명현반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명현반응? 민간의학 하시는 분들이 가끔 명현반응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명현반응은 저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피부가 붉어지고 자극이 나고 막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는데 명현반응입니다. 며칠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적응 과정이에요. 참으세요. 독소가 배출돼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우리 피부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아파,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명현반응 아닙니다. 그럴 때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며칠 기다렸다가 좋아지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근데도 또 그런 자극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럼 그거 못 바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스티바이가요, 여러분, 방부제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화장품에 있는 화장품 방부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스티바이가 많은 분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약을 방부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바이를 바르고 나서 가끔 그 방부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접촉 피부염이 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바이가 뭐 물론 잘 맞고 잘 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정말 무슨 만능으로 쓰는 만병통치약 같이 피부에 대해서 그것만 바르면 좋아질 것 같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바이 바르고 나서 그 자극감 때문에 특히 기미가 좀 얼굴에 많이 있는 분들은요, 바르고 나서 기미가 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기미가 있는 분들한테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스티바이를 바르면은 스티바이 자체 자극 때문에도 기미가 진해지는 경우가 있고, 염증 반응 때문에 스티바이를 바르면은 자외선에 피부가 조금 민감해져요. 그래서 스티바 바르시는 분들은 낮에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보다 한 2배는 바르셔야 돼요. 더 열심히 바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미는 자외선에 민감하잖아요. 자외선 받으면 기미가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미가 있는 분이 스티바이 바르시고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이거 절대 만병통치약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누군가한테는 좋고 누군가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어떤 그 의사들과 피부과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맞는 분들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카인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프로페시아 먹다가 성형감 때 부작용이 느껴져서 자기 전 미녹시딜을 바르고 있는데 머리숱 현상 유지가 가능할까요? 그거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남성들 20대 이후가 되면 누구나 탈모가 나타나거든요. 누구나 탈모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약은요. 유지는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예요. 공격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은 이 두 가지 외에는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드실 때 그 탈모 치료를 할 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약을 먹어서 일단 유지가 돼야 공격이 줄어들어야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좋아지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게 뭔가 다음 치료가 2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미녹시딜만 바른다. 저는 사실 제가 별로 추천하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그러니까 정말 아주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아직 약을 먹기 너무 젊고 어린 나이고 진행 정도가 너무 약해서 조금 그냥 당분간 좀 어떻게 버텨보자 하는 분들한테는 미녹시딜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여성분들한테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남성분들이 20대 후반 이후에 탈모가 좀 진행되는 분한테 약을 안 먹고 이것만 가지고 머리를 유지를 바라는 거는 별로. 거기다가 이 약은 바를 때 좀 불편이 있거든요. 바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끈적거리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래요. 바르고 나서. 그래서 이 약만 바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추천은 안 하고요. 만약에 조금 성기능 부작용이나 그런 불편이 있으시다 그러면은요. 두타스테라이드보다 피나스테라이드가 그래도 성기능 부작용 빈도가 좀 적거든요. 피나스테라이드를 드시되 그 약의 용량을 조금, 원래 이 약의 효과를 보는 건 하루 하나를 먹어야 되거든요. 하루 하나를 매일 먹어야 되는데 용량을 조금 치료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줄여서 나한테 어떤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아서 한번 약을 먹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쪼개서 1mg짜리 프로페시아 약을 쪼개서 먹을까? 그거는 추천 안 드려요. 아까 어떤 분이 약을 쪼개 먹는 거에 대해서도 문의하셨는데요. 왜 그거 추천을 안 드리냐면은 제가 먹는 약 이거 하나를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황색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주황색 느낌이 나는데, 이 주황색 약을 한번 쪼개볼까요? 약을 쪼개면 안에 이렇게 흰색 가루가 들어있어요. 자, 이 겉에 주황색은 코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안에 흰색은 진짜 약이에요. 근데 왜 제가 쪼개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이 코팅을 해놓은 이유는 이 프로페시아라든가 아보다트, 투타스테라이드 성분은요, 피부 흡수가 됩니다. 뭐 이게 잠깐 만진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인 피부 흡수가 될 경우에는 그 피부 흡수만으로도 기형아 출산하고 연관이 좀 될 수 있어요. 여성분한테 닿았을 경우에. 그래서 약을 이렇게 쪼개 먹으면 주변의 여성분들한테 좀 피해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레지던트하고 그럴 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직 이 탈모 전용 1mg 프로페시아가 나오기 전에 5mg 프로스카만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탈모 효과를 보려고 이거를 우리 피부과 교수님이 요거를 소분해서 쪼개서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주도록 오더를 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약국에서 그러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환자들한테 드렸는데 나중에 대학병원 약국의 약사님들이 조제를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신 이유가 이걸 쪼개는 과정에서 약가루가 노출되고 약사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여성분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쪼개는 거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량을 줄인다고 할 때 약을 쪼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약을 먹는 간격을 조금 벌려봐서 조절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주변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약을 이렇게 쪼개면은요, 코팅을 벗기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럼 약 성분이 약간의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쪼개 먹는 건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제가 먹는 약이요? 저 프로페시아 먹기도 하고요. 뭐 다른 약 먹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처방하는 약이, 왜냐면은
이 프로페시아가 가장 연구도 많이 되고 좋은 그 안정된 약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약간씩 비싸요. 저 가끔 프로페시아 만드는 제약회사분들 만나면은 이 약값이 다른 약이 너무 비싼데 조금 약값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프로페시아 만드는 MSD라는 회사 원래 그 외국 회사거든요. 미국 회사인데 본사 정책이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페시아 외에도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저는 안정되고 좋은 연구가 많이 된 약을 먹고 싶어요. 뭐 비용 별로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프로페시아 처방해 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약의 효과는 보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저렴한 약을 처방해 드리거든요. 국내에서 나오는 약이 좀 저렴해요. 근데 제가 처방해 드린 약이니까 저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프로페시아도 먹어보고 제가 뭐 처방하는 다른 제약회사 약이 있으면 그 다른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여러 제약회사 약 먹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먹은 약은 조금 다른 제약회사 약인데요. 뭐 제가 제품명을 막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런 방송을 해보는 거라 어떤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요.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를 잘 몰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약을 하루 한 번씩이 아니라 약 간격을 늘려서 며칠에 한 번씩 먹어도 되나요?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원칙은요, 하루에 한 번씩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만 연구가 돼 있어요. 따라서 며칠 간격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하루 한 번 먹는 것만큼 혹은 하루 한 번 먹는 거에 뭐 약간 줄어드는 몇 퍼센트 정도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지 잘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약 설명서 나온 대로 그냥 공식대로만 하게 되면은 뭐 의사가 필요 없죠. 그냥 컴퓨터가 하면 되겠죠. 근데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료 경험. 저도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치료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불편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의 간격을 벌려서 제가 처방을 해드리고 하는 저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봤을 때 비슷하게 그분이 어떤 모발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며칠에 한 번씩 그 어떤 개인적으로 그분의 어떤 탈모 정도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분의 상황이 매일 먹기 어렵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약을 조금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처음 약을 드시기 시작할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원래 그 약의 연구가 된 용법대로 매일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모자 쓰고 다닌다고 탈모 진행 더 빠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모자를 머리 안 감고 맨날 모자만 쓰고 다니고 뭐 한 열흘씩 머리 안 감고 그러면 두피에 염증 생기겠죠. 그럼 탈모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잘 감고 그냥 스타일링용으로 모자 쓰고 다니시고 그러는 거는 뭐 아무 상관없죠. 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시간에 낮 1시부터 2시까지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한번 이렇게 너무 이것저것이 아니라 약간 주제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제가 조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들어와서요. 많이 봐주시고요. 뭐 만약에 질문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의사거든요. 제 공부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00% 진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진실에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다른 피부과 의사분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왜 선생님 거짓말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